오늘도 봄 가마 타고 재밌는 이야기 속으로 가보실까요? 가마값은 구독과 좋아요로 살짝 눌러주시면 목적지까지 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산줄기가 포근하게 마을을 감싸 안고 맑은 시내가 굽이쳐 흐르는 달빛저울 마을이 있었다. 이름처럼 달빛이 내려앉으면 물결이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마을 끝자락 절벽 옆에 자리한 초가집 한 채에는 늘 시린 바람이 머물렀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연하라 부르는 정갈한 여인이 어린 딸 보름이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연화의 남편은 본디 심성이 곱고 부지런한 나무꾼이었다. 하지만 몇 해 전 사냐가 온통 하얗게 질려버린 어느 매서운 겨울날이었다. 어린 자식의 입에 들어갈 쌀 한 대박을 위해 무리하게 지게를 짊어지고 산에 올랐던 그는 결국 차가운 눈 더미 속에서 얻은 모진 곧불을 이기지 못한 채 세상을 던지고 말았다. 남편을 차가운 땅에 묻던 날 연하는 목 놓아 울지 않았다. 아니, 울음조차 사치였다. 품 안에서 바동거리는 어린 딸 보름이의 온기가 그녀를 살게 했고 그날부터 여인의 손에는 무거운 나무 도끼 대신 가늘고 날카로운 바늘이 들렸다. 오늘도 달빛 저울의 밤은 깊어만 간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칼바람이 등잔불을 가냘프게 흔들어 놓는다. 연하는 그 가물거리는 불빛 아래 앉아 해진 저고리를 꿰매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마치 수만 번의 세월을 지나온 듯 익숙하고 빨랐지만 그 눈가에는 늘 말로 다 못할 시린 슬픔이 고여 있었다. 엄마, 배고파요. 오늘 저녁은 뭐예요? 옆에서 조물조물 흙장난을 하던 보름이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당기며 물었다. 연하는 잠시 바느질을 멈추고 아이를 내려다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보름이가 배가 많이 고프구나. 오늘은 구수한 된장국에 감자 몇 알을 썰어 넣었단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래기 김치도 시원하게 썰어 두었으니 조금만 기다리렴. 우와, 감자국이다. 엄마, 근데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도 감자국 좋아하잖아요. 순간 허공에서 움직이던 바늘이 뚝 멈췄다. 연하의 가슴 속 어딘가에 박혀있던 가시가 다시금 욱신거리는 듯했다. 여인은 떨리는 손을 감추려 바늘기를 고쳐 잡으며 낮게 속삭였다. 보름아, 아빠는 지금 저기 높고 높은 하늘나라 서당에 글을 배우러 가셨단다. 그곳에서 우리 보름이가 밥은 잘 먹는지, 엄마 말은 잘 듣는지 다 지켜보고 계셔. 우리가 씩씩하게 잘 사는 거 보시면 아마 아빠도 하늘 위에서 웃으실 거야. 아이의 눈이 초롱초롱해졌다. 연하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바느질을 시작했다. 무명천을 뚫고 지나가는 바늘 소리가 사각사각 방 안을 채웠다. 사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수천 번 찢어지고 다시 기워진 헝겊과 같았다.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오직 밤마다 켜두는 등잔불과 손끝에 박힌 굳은 살뿐이었다. 달빛 여울 마을에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다. 낮게 깔린 먹구름이 산등성이를 집어삼키더니 이내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장대비가 쏟아졌다. 연화의 집은 금방이라도 몰아치는 바람에 날아갈 듯 흔들렸다. 엄마, 무서워요. 하늘이 화난 것 같아요. 6살 난 딸 보름이가 겁에 질려 연화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연화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몸으로 벽을 감쌌다. 그때였다. 유난히 거센 바람소리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섞여 들렸다. 무겁고 규칙적인 누군가의 다급한 발소리였다. 쿵, 쿵, 쿵. 갑작스럽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연하는 숨을 멈췄다. 이 깊은 밤, 더구나 이런 악천 후에 마을 끝자락인 이곳까지 찾아올 이는 아무도 없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가위를 집어들었다. 정체 모를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품 안의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었다. 누구십니까? 이 험한 밤에 어찌 제 집 문을 두드리시는지요? 연하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당기자 벼락이 치는 찰나의 광포한 빛 아래 한 사내의 형체가 드러났다. 그는 칠흑 같은 도포를 걸치고 있었는데 빗물에 젖은 옷자락에서는 붉은 피가 섞여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사내는 한 손으로 배웅을 움켜쥔 채 벽에 기대어 간신히 서 있었다. 실례 하겠소. 길을 잃어 잠시 비를 피할 곳이 필요하오.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어딘가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연하는 그의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검과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상처 입은 짐승 같은 눈빛이었으나 그 안에는 사람을 해칠 악의 대신 깊은 피로와 슬픔이 고여 있었다. 연하는 가위를 내려놓고 서둘러 사내를 부축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러다가는 문 앞에서 쓰러지시겠습니다. 사내를 방 안쪽으로 들인 연하는 서둘러 화로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물을 데웠다. 사내는 자리에 앉자마자 정신을 잃은 듯 고개를 떨구었다. 연하는 그의 가슴께에 깊게 베인 상처를 발견하고 서둘러 바느질 상자를 가져왔다. 옷감을 짓던 바늘과 실이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붙잡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 연하의 온기가 닿자 사내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감았던 눈을 떴다. 멈추시오. 아녀자의 손을 더럽힐 상처가 아니오. 사내가 가냘픈 힘으로 연하의 손목을 잡았다. 하지만 연하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단단히 맞잡았다. 상처의 귀천이 어디 있으며 아픔의 남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저 제 손에 든 실과 바늘이 당신의 흩어진 생기를 꿰매게 해주십시오. 연하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그가 입은 도포에 찢어진 틈을 꿰매듯 그의 벌어진 살점을 정성스럽게 갈무리했다. 한 땀 한 땀 실이 살갗을 지날 때마다 사내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뒤의 새벽은 고요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만이 똑똑하고 정막을 깰 뿐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어젯밤의 소란을 증명하듯 습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화로에서 타오는 숯불 덕에 훈훈한 온기가 사내의 창백한 뺨을 감싸고 있었다. 사내가 깊은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떴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가물거리는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감을 손에 쥐고 있는 연하의 모습이었다. 거친 전장을 누비던 그에게 누군가의 손길이 이토록 세심하게 닿은 것은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었다. 정신이 드십니까? 사내는 대답 대신 갈증 섞인 목소리로 물을 찾았다. 연하는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찻잔을 건넸다. 사내의 손이 찻잔을 잡을 때 연하의 손가락 끝과 살짝 맞닿았다. 굳은 살이 박힌 사내의 거친 손과 바늘찌름으로 단단해진 여인의 손. 그 찰나의 접촉에서 두 사람은 서로가 살아온 고단한 세월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꼈다. 살려주어 고맙소. 아녀자 혼자 사는 집에 이런 험한 몰골을 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집주인이 누군지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혹관가에서 쫓기는 분은 아니신지요? 사내의 눈빛이 일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그러나 이내 힘을 빼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관가라. 어찌 보면 맞고 어찌 보면 틀린 말이오. 나는 이름도 고향도 버리고 그저 칼끝에 명을 걸고 떠도는 무부일 뿐이오. 무결이라 불러주시오. 연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어젯밤 찢어진 무결의 검은 도포를 집어들었다. 도포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나가시면 금방 눈에 띌 테니
제가 조금 손을 봐드리겠습니다. 연하는 바늘에 붉은 실을 깨었다. 흑색 비단 위로 붉은 실이 오가며 찢어진 틈을 메워가는 과정은 마치 상처 입은 무결의 마음을 달래는 의식 같았다. 부인의 바느질은 참으로 기묘하구려. 단순히 천을 잇는 것이 아니라 마치 흩어진 마음을 한데 모으는 것 같소. 바느질이란 본디 그런 것입니다. 끊어진 것을 잇고 벌어진 것을 메우며 해진 곳을 덮어주는 것이지요. 제 남편도 생전에 이 바느질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무결은 연하라는 여인이 가진 단단한 내면을 보았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고단함 속에서도 타인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 온기. 그것은 칼로 사람을 베는 법만 배워온 무결에게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인함이었다. 부인,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내 언젠가 이 빚을 갚을 날이 온다면 그대의 바늘이 닿지 못하는 험한 일은 내 칼이 대신 맡으리다. 무결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약속이 실려 있었다. 창밖으로는 새벽 안개가 걷히고 달빛 여울의 맑은 물줄기가 반짝이기 시작했다. 칼을 든 사내와 바늘을 든 여인,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무결이 머문 지도 어느덧 일회째가 되었다. 깊었던 상처는 연하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에 단단한 딱지가 앉기 시작했다. 사내는 이제 혼자서 마당을 거닐 수 있을 만큼 기운을 차렸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숲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연하와 보름이 앞에서는 그 날선 기운을 억누르며 생전 처음 해보는 일들에 손을 보태기 시작했다. 무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아직 상처가 다 아문 것이 아닙니다. 무결은 묵묵히 연하의 손에서 빨랫감이 가득 담긴 대야를 뺏어들었다.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빨래를 짜는 것이 더 힘이 들어가는구려. 부인은 매일 이런 고된 일을 해왔던 것이오?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사님처럼 칼을 쓰는 일도 결국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노동이 아니겠습니까? 무결은 그 말에 잠시 손을 멈추고 제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을 내려다보았다. 정작 그 칼끝이 향한 곳은 늘 누군가의 파멸이었으나 이곳에서의 노동은 달랐다. 땔감을 패면 방이 따뜻해지고 마당을 쓸면 마음이 정갈해졌다. 아저씨, 이것 보세요. 제가 만든 꽃반지예요. 보름이가 민들레를 엮어 무결에게 달려왔다. 무결은 당황했으나 이내 커다란 손을 내밀어 아이가 끼워주는 꽃반지를 가만히 받았다. 사륙의 도구였던 사내의 손에 노란 민들레 반지가 끼워진 순간 연하는 가슴 한구석이 몽글하게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고 소박한 밥상에 둘러앉았다. 연하는 이 풍경이 마치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완전한 가족의 모습처럼 느껴져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평화는 늘 깨어지기 쉬운 법이었다. 밤이 깊어 보름이가 잠든 뒤 연하는 무결히 툇마루에 앉아 자신의 검을 닫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떠나실 때가 된 것입니까? 바람이 바뀌었소. 나를 쫓는 그림자들이 이 여울물 소리를 타고 가까워지고 있소. 내가 이곳에 더 머물면 부인과 보름이의 평화가 깨질 것이오. 연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무결은 이미 그녀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온 존재였다. 연하는 방 안으로 들어가 바느질 상자에서 붉은 실로 술을 놓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왔다. 이것은 소중한 사람의 무사 귀환을 빌며 전해주는 것입니다. 무사님의 칼날이 부디 당신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무결은 연하가 건넨 붉은 주머니를 건네받았다. 부인, 당신은 내 얼어붙은 칼날에 꽃을 피워준 사람이오. 내 살아있는 한 달빛 겨울의 등불은 절대 꺼지게 두지 않겠소. 두 사람의 눈빛이 등잔불 아래서 길게 교차했다. 고백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애틋함과 참아 잡을 수 없는 운명의 무게가
붉은 실처럼 그들 사이를 휘감고 있었다.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듯 여울물 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들려오는 밤이었다. 달빛 저울의 밤은 깊고도 푸르렀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연하는 방 안에서 보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억지로 눈을 감고 있었으나 감각은 온통 문 밖 툇마루에 앉아있는 무결의 기척에 쏠려 있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데도 마당의 대나무 숲이 샤아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그것은 살기를 머금은 자들의 은밀한 발소리였다. 오고 있소. 나직하지만 서리빨 같은 무결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연하가 문을 열자 차가운 달빛 아래 무결이 검을 비스듬히 쥔 채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 순간 담장 너머에서 검은 복면을 쓴 그림자 넷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무결, 이름조차 버리고 숨은 곳이 고작 이런 가난한 여편네의 치맛자락 밑이었느냐?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연하는 보름이의 눈을 가리고 방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문구멍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참혹했다. 찡그랑거리는 검의 마찰음과 거친 숨소리, 그리고 살점이 베이는 소뜩한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다. 무결은 아직 완쾌되지 않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귀신 같은 보법으로 자객들의 공격을 흘려내며 치명적인 반격을 가했다. 하지만 자객 중 한 명이 연하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안 돼! 연하의 비명에 무결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자신의 등에 박히는 칼날을 개의치 않고 몸을 날려 방 앞을 가로막았다. 무결의 검이 자객을 뚫었으나 그의 등에서도 선혈이 뿜어져 나와 연하의 하얀 문창지를 붉게 물들였다. 무사님! 연하가 정신없이 달려나가 쓰러지려는 무결을 부축했다. 나머지 자객들은 동료의 죽음에 주춤하며 거리를 뒀다. 무결은 입가에 고인 피를 닦아내며 연하를 거칠게 뒤로 밀쳤다. 방 안으로 들어가시오. 내 숨이 붙어 있는 한 저들이 이 문턱을 넘는 일은 없을 것이오. 마침내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자객들이 모두 쓰러진 뒤 무결은 비틀거리며 품속에서 연하가 준 붉은 주머니를 꺼냈다. 피에 젖어 얼룩졌지만 그 안의 옥조각은 단단했다. 부인, 내 평생 처음으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검을 휘둘렀소. 이제야 약속을 지킨 것 같구려. 무결은 멀리서 들려오는 또 다른 말굽 소리를 들었다. 그는 이곳에 더 머무는 것이 연하에게 가장 큰 위협임을 직감했다. 무결은 연하의 손을 꼭 잡았다가 이내 놓았다. 가야 하오. 날이 밝고 여울물이 평온해지면 그때 내려오시오. 무결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자신을 미끼로 삼아 적들을 유인하려는 필사의 질주였다. 연하는 가슴을 쥐어짜며 보름이를 들쳐업었다. 살아야 했다.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이 평화를 지켜낸 사내에 대한 유일한 보답이었다. 달빛 여울의 물소리는 그 밤 사내의 비장한 맹세와 여인의 애끓는 통곡을 집어삼키며 도도하게 흘러갔다. 무결이 사라진 뒤 달빛 여울에는 긴 겨울보다 더 시린 침묵이 찾아왔다. 연하는 무결이 일러준 대로 보름이를 품에 안고 뒷산 동굴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새벽 안개가 걷히고 여울물 소리가 다시 평온을 되찾았을 때야 마을로 내려왔지만 마당에 남은 선열만이 어젯밤에 참혹했던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다. 엄마, 아저씨는요? 아저씨, 어디 갔어요? 보름이가 텅 빈 평상을 보며 울먹였다. 연하는 마당 구석에 떨어진 낡은 검집 조각을 가슴에 품고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무결은 떠났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미끼가 되어 사지로 뛰어들었다. 연하는 매일 아침 여울가에 나가 물줄기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무사님,
당신은 제 인생의 해진 구석을 다 기워놓고 정작 당신의 자리는 구멍 난 채로 남겨두셨군요. 연하는 무결이 머물던 방을 치우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바늘을 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짓는 옷은 예전과 달랐다. 무결이 돌아올 때 입혀줄 튼튼한 비단 겉옷에 그가 좋아했던 붉은 실로 매화 문양을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수놓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수개월이 흘러 봄 기운이 완연해질 무렵이었다. 연하는 장터에 나갔다가 대문 앞에 놓인 작은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시들지 않은 매화 한 송이와 함께 피 묻은 붉은 주머니가 들어 있었다. 연하가 무결에게 주었던 바로 그 주머니였다. 그리고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쓰인 쪽지 하나가 있었다. 그대 바늘이 만든 온기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서쪽 언덕 아래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 매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쪽지에 적힌 이름은 무결이 아니었다. 이윤. 사내가 버렸던 그의 진짜 이름이었다. 연하는 그 종이를 가슴에 대고 흐느껴 울었다. 다시는 닿지 못할 줄 알았던 그가 살아있었다. 보름아, 옷 입어라. 우리 아저씨 만나러 가자. 연하는 서둘러 바느질 꾸러미를 챙겼다. 지난 수개월간 정성껏 수놓았던 비단옷을 보따리에 소중히 담았다. 밖에는 어느새 달빛이 여울물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무결이 떠나던 밤의 슬픈 달빛이 아니라 이제는 두 사람의 길을 비추는 희망의 달빛이었다. 서쪽 언덕은 달빛 여울 마을에서도 해가 가장 늦게 지는 곳이었다. 그 언덕 아래 비탈진 길을 따라 올라가면 작고 아담한 초가집 한 채가 보였다. 그곳은 얼마 전부터 마음 바느질 서당이라 불리고 있었다. 연하는 보름이의 손을 꼭 쥐고 언덕길을 올랐다. 언덕 정상에 다다랐을 때 맑고 청아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내려왔다.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를 황.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자 평상 위에 단정하게 앉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 사내의 뒷모습이 보였다. 흑색 무복 대신 깨끗한 백색 도포를 입고 날선 칼 대신 부드러운 붓을 든 사내. 그는 연하가 기억하던 무결이었고 또한 그녀가 그토록 기다려온 이윤이었다. 보름이가 먼저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아저씨, 글을 읽던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붓을 놀리던 사내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사내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햇살을 등지고 선 연하와 보름의 모습이 사내의 눈동자에 맺혔다. 사내는 붓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나온 그의 눈시울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왔구려. 정말로 내게 와주었구려. 살아계셔서, 이렇게 살아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당신이 영영 차가운 여울물에 잠긴 줄만 알았습니다. 이유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았다.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다. 부인이 꿰매준 내 목숨이 아까워 차마 죽을 수가 없었소. 그곳에서 내 칼을 묻고 대신 부인의 따뜻한 마음을 닮은 글을 쓰며 살기로 맹세했소. 매화 향기가 불어올 때마다 그대 얼굴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소. 이유는 연하가 가져온 비단옷을 건네받았다. 옷깃에 새겨진 붉은 매화 문양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던 이유는 깊은 감동에 젖어들었다. 그것은 이윤의 찢어진 삶을 다시 이어붙인 연하의 지극한 사랑이었다. 선생님, 저분이 선생님이 기다리시던 바느질 어머니예요?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오자 이유는 보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다. 평생 사례 속에서 살아온 무사에게서 본 적 없는 따뜻한 웃음이었다. 그렇단다. 이분은
내 얼어붙은 붓 끝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이고, 이제 너희들의 마음까지 예쁘게 꿰매 주실 분이란다. 그날 오후 서당 마당에서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다. 이유는 연화의 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부인, 내 이제 칼을 든 무결이 아니라 그를 가르치는 이윤으로서 당신의 곁을 지키고 싶소. 우리 다시는 헤어지는 매듭을 짓지 말아요. 서쪽 언덕 위로 노을이 붉게 타올랐다. 고통의 시간들이 이제는 따뜻한 서당 마당의 흙냄새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 바느질의 시작이었다. 작은 초가집은 이제 단순한 서당 그 이상의 공간이 되었다. 이윤이 낭낭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정직한 삶을 가르치면 그 옆방에서는 연아가 마을 안악들을 모아놓고 해진 옷을 기우며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이곳을 마음 바느질 서당이라 불렀다. 선생님, 사람 인자는 왜 두 선이 서로 기대고 있나요? 마을에서 가장 장난기 심한 도리가 묻자 이유는 빙그레 웃으며 옆방에서 바느질에 몰두하는 연아를 가리켰다. 그건 사람이란 혼자서는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란다. 저기 어머니의 바늘이 천을 잇듯 사람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기대어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는 법이지. 내 글이 머리를 깨운다면 저 바늘은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준단다. 이윤의 가르침은 딱딱한 문구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마당의 잡초를 뽑게 하거나 어르신들의 지게를 대신 저드리게 했다. 평화로운 노동이 주는 고귀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연화의 방은 늘 마을 안악들의 진솔한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연화는 옷감만 꿰매는 것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소가리를 하는 댁에겐 부드러운 명주실로 화해의 옷을 짓게 했고, 자식을 잃고 시리에 빠진 여인에겐 붉은 실로 아이의 이름을 수놓게 하며 슬픔을 밖으로 끄집어내게 도왔다. 연화댁 신기하기도 하지. 자네랑 앉아 바느질을 하다 보면 가슴속 웅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니 말이네. 제 바늘이 아니라 아주머니의 정성이 마음을 고치는 것이지요. 천천히 한 땀 한 땀 뜨다 보면 엉켰던 생각들도 스르르 풀리는 법이랍니다. 연화의 겸손한 대답에 방 안엔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다. 연화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을의 어머니이자 상처받은 이들의 벗이 되어가고 있었다. 보름이 또한 서당 아이들 틈에서 동생들을 돌보며 무럭무럭 자랐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 한 잔을 나누었다. 이유는 연화의 거칠어진 손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쓸어보았다. 부인, 내 글이 이 마을 사람들의 머리를 깨웠다면 부인의 바늘은 그들의 영혼을 안아주었소. 그때 당신이 내 상처를 꿰매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평화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오. 연화는 이윤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었다. 칼날의 서늘함은 가고 이제는 붓끝의 온기와 바늘의 다정함만이 언덕 위에 가득한 밤이었다. 서당의 봄꽃이 만개하던 날 이윤과 연화가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제1처럼 발벗고 나섰다. 안악들은 집안에 아껴두었던 고운 천을 가져와 병풍을 만들었고 청년들은 서당 마당을 꽃밭으로 꾸몄다. 연화는 거울 앞에 앉아 생전 처음 연지곤지를 찍었다. 잿빛 옷만 입으며 죽은 듯 살았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보름이가 새 분홍 저고리를 입고 뛰어들어왔다. 엄마, 오늘 엄마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이제 아저씨가 진짜 우리 아빠 되는 거죠? 연화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곁에서 머리를 빗겨주던 송씨 아주머니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연화댁,
이제 울지 말게. 오늘 이 혼례는 하늘이 자네에게 준 가장 튼튼하고 따뜻한 실타래일세. 마당으로 나선 연화의 눈앞에 이윤이 늠름하게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마을 어르신의 주례 아래 서로 마주보고 절을 올렸다. 이윤은 품속에서 붉은 실로 꼬아 만든 실타래를 꺼내 연화의 손목에 묶어주며 나직이 맹세했다. 이 실이 끊어지지 않는 한, 내 숨이 멎지 않는 한, 당신과 보름이의 곁을 떠나지 않겠소. 나의 칼은 이제 당신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고, 나의 붓은 우리 가족의 역사를 쓰는 기쁨이 될 것이오. 연화 또한 자신이 직접 수놓은 붉은 주머니를 그의 허리춤에 채워주었다. 이 주머니 안에는 제 심장 소리를 담았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이 소리를 듣고 제게로 돌아오세요.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꽃잎을 뿌렸다. 그것은 단순한 혼례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만나 서로를 치유하고 다시는 깨지지 않을 단단한 매듭을 짓는 축제였다. 연회가 끝나고 달빛이 서쪽 언덕을 부드럽게 비출 무렵 서당 안방에는 은은한 호롱불 하나가 남았다. 이윤과 연화 그리고 그들 사이에 꼭 끼어 앉은 보름이까지 세 사람이 한 이불 아래 나란히 누웠다. 이불은 연화가 혼례를 앞두고 붉은 실과 푸른 실을 섞어 정성껏 누빈 것이었다. 아버지, 나 오늘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와요. 이제 아버지랑 매일 같이 있는 거죠? 그럼, 보름아, 이제 아빠는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 너의 엄마 곁을 지킬 거란다. 연화는 이윤의 손을 이불 속에서 살며시 잡았다. 굳은 살 박인 두 사람의 손이 맞닿자 뜨거운 온기가 오갔다. 여보, 예전에 바느질을 할 때면 늘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 제 인생의 가장 아픈 자리에 매듭을 지어주셨네요. 이윤은 연화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나 또한 칼끝 위에서 혼자 죽어갈 날만 기다렸소. 하지만 당신의 바느질 소리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소. 이제 우리 함께 세상을 꿰매며 삽시다. 보름이는 어느새 곤히 잠이 들었다. 세월이 흘러도 달빛 여울 사람들은 서쪽 언덕의 서당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곳엔 정직한 글을 가르치는 스승과 따뜻한 바늘로 마음을 고치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고 말이다. 사람의 마음이 해졌을 땐 서쪽 언덕으로 가보세요. 그곳엔 지금도 붉은 실로 사랑을 꿰매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달빛 여울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았다. 세 사람이 나누었던 그날 밤의 온기는 실타래를 타고 대대손손 이어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의 매듭으로 남았다. 그것은 결코 식지 않는 사랑의 온기였다. 따뜻한 사랑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두 사람의 행복을 응원해 주시고프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금방 또 재밌고 따뜻한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어지는 음악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